개딸과 함께하는 다스베이다 제219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자분 참 거슬리네요. 자,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아니, 슬림해지고 있어. 지금 회사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네. 당산시대. 당산시대. 여의도는 가라. 당산. 신경 많이 쓰나 봐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비주얼이 중요해요. 나 이거 비주얼 중시. 꽃. 응? 잘했어. 구독자들 많이 늘었다면서요? 아, 꽃? 꽃 구독자 늘고 있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제 여론조사 업계에 반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업계에 있는 분 중에 하나 연락이 온 거야. 그 보고서 좀 달라고. 내가 뭐라 그럴게? 구독해라. 자, 요게 이제 지난주에요. 월요일날 발표한 거거든요. 리얼미터는 주중이었고. 그거는 금토 조사하는 거예요. 60% 돌파하셨잖아? 이번 주는 어떻게 되냐? 더 올라가셨어. 어? 아니 진짜 색깔을 통일했으면 좋겠어. 앞숫자가 2로 바뀔 수 있어 이거. 직전이에요. 네? 그 워터파크에 가면 슬라이드 있잖아. 워터 슬라이드를 탔어 지금.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여론조사 꽃 FGI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봤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어떤 면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준비가 안 됐다. 예상은 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설마 뭔가는 있겠지? 없어. Nothing.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당황한 거예요. 당황. 이것은 뭐지? 정말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나? 텅텅. 베이컨트. 엠프티 아니야. 요즘 영어 돼. 교육방송으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몇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능력 문제. 그러니까 유능하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능력이 Where are you? 응? 실종, missing. 능력이 disappear. 응? 씨발, Where are you인 거야. 응? 예를 들어서 경찰 인사, 국기문란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만 모르는 거야. 노동정책 발표할 때 오피셜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국정 파악도 안 됐고 장악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혼자 대통령 놀이하는 건가?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태도라도 좋으면 만회가 돼요. 태도는 더 나빠. 어떤 일도 자기 책임이 아니야. 대통령이 능력이 없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지켜보자.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국민들이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선 거죠. 어떤 일도 내 잘못이 아니니까 no responsibility 아니야. 응? 뭐 경제 대책이 없다. 경제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태도. 이게 대통령의 애티튜드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문 대통령이 그랬잖아. 태도가 곧 본질이라고. 태도가 나쁘니까 내용은커녕 태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정 얘기했잖아. 내가 몇 가지로 분류를 봤어. 키워드를.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인사 문제에 이제 사람들이 거론하는데 그게 검찰 편중이나 자격 미달 장관 이렇게만 연결하는데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친구들, 뭐 지인들, 뭐 친척들, 뭐 부하들, 부인의 친구들, 부인의 부하들 다 사사롭게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정부냐
지인 정권이냐, 공정하지 못하다. 그 키워드하고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면 unfair.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거지. 이것도 무너뜨린 요인 중에 하나고, 바지 거꾸로 입었다고, 사실 바지를 거꾸로 입는 건 어려워요. 응? 그렇지. Very difficult. 아니, 이게 무슨 추리닝은 그럴 수 있지만, 예. 정장은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 할 만큼 추레한 거예요. 대통령 행색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은 상품이에요. 매력 있어야 상품을 사잖아요. 술배, 응? 술배 뭐야? 알코올릭 스토막. 응? 이미지가 메시지거든요. 저 사람을 신뢰할지 말지 판단할 때 몇 초 안 걸려요. 이런 게 모여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나? 안 그래도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전쟁 얘기 계속 나오는데 불안해. 신뢰관계가 성립이 안 돼. No trust. 그러면 결국 저 사람은 대통령 자질이 아닌 것 같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대통령 다움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원인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요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뻔뻔하다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하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도 컨텐츠도 문제지만 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어떤 위기에 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권도 지금 내분이 심각하고. 대통령 자체가 리스크라고 애초에 지지했던 층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이고, 여기 하나 더 있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김건희. 부인도 김건희. 1+1. 더블 임팩트. 아니,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데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공격이 막 시작되죠? 저렇게 하는 걸 통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수 언론들. 팬클럽이 스스로 정치 결사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는 다음은 김건희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추정이 됩니다. 아니, 벌써 싸움 붙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과 티격태격 하잖아요. 요건 한 달 전에 한 거거든요. 요거 더 파봐야 된다. 그래서 박시영 대표가 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관식으로. 재밌습니다. 아마 결과 나오면. 주관식으로.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이거 발표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형용사로 말씀해 주십시오. 효용사로. 예를 들면 과거에 MB 하면 불도저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이번 주 조사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결과를 이제 분석해 드릴 텐데 깊이 파보려고 하는 거. 딥. 회원들에게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보고서가 발송되고 그동안 1년, 3년 정기회원만 받았는데 월 회원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FG 이야기로 돌아가면 첫 번째 키워드가 나는 게 인상적인 게 당황이었어, 당황. 어머, 윤석열, 어머. 화가 난 게 아니고 당황했어요. 에이, 그런 것도 MB나 박근혜도 겪어봤는데 이건 처음 보는 유형인데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민주당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시점에 민주당 뭐 하냐 이거야. 우리는 어디 기대야 하나. 이런 단어들 등장하고. 그런데 초반에 이게 다 이재명 탓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일부 주장들이 쫙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 이 지지층이 그래 이재명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 말 할 건 아니지. 그렇죠. 당신들도 같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니 내가 잘못했어 먼저 해야 될 정치인들이 이재명 탓이다 그러니까 안 먹혀요 지지층에. 이재명 당대표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네가 지금 이 시국에 할 말은 아니지. 이 정서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이오라고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이재명 탓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따져보게 된 거예요. 과연 누가 잘못했지? 한번 생각해볼까? 비겁하지 않나?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닌가? 이게 오히려 이재명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당대표 출마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70%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정치적 위기에서 이재명을 구해준 것은 사실은 초반에 이재명을 때린 사람들이에요. 그때 동원되는 친문이란 명칭에도 동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정치 도구로 그 브랜딩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문재인의 가치와 노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 분들인가? 나는 친문인데, 그리고 나는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친문이라고 그 딱지가 붙은 사람이 이재명을 공격하네?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이 친문이란 딱지를 저 사람들은 자기 정치 이용하는 거 아닌가? 본전도 못 찾았어요, 사실. 네, 초반에 네. 등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수는 친문이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통 지지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중심으로 결집하는 정사가 확산됐다. 역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대선의 후보를 때려서 자기한테 기회가 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재명을 살려주고 본인들이 꺼졌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했던 일부 이상한 세력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끊어내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꼭 지기만을 기다린 사람들 같았어요. 그리고 이 FTI를 해보면 대부분 수박이 뭔지 몰라요. 이 용어 자체를. 그러니까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정치 고관여층들 유튜브 찾아보고 하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층, 약 지지층 수박이 뭔지 몰라요. 그거 하나를 이 고관여층들이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부 저격, 분열 이러면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박론은 다 쳐놔야 된다고 연결되거든요. 이게 정치 고관여층이 이런 여론이 지배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지지층은 수박도 뭔지 모르고 싸움은 싫어. 특정 정치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속적으로 혐오 단어를 쓰는 여기에 이제 가짜들도 섞여 들어오죠. 그 혐오를 막 확장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팬덤 정치 관련해서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지지 안 하니까 욕하는 거 아니야? 자기 지지해주면 비판 안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자기 지지해봐. 좋지. 응? 영어로 해피. 혐오 발언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만 팬덤 정치는 자연스러운 거고 늘 그래왔고 역사 속에서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팬덤 없는 정치인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식이에요. 맨 앞줄에 서서 저는 뭐 나쁜 놈이라고 쳐내면 그게 선명해 보이고 이 전체 파일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민주당 지지자의 이재명의 투표 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 이게. 그거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갈라고? 이제 다 끝났죠? 아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좀 받아줘야 합니다. 20%대를 만약에 찍게 되면 여야 간에 힘겨루기 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돼요, 사실은. 이것도 아직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하잖아요. 그 적극적으로 응하기 시작하면 10%도 가능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10%가 꿈의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바닥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진짜 정신이 없어. 인크레더블해. 요즘 유튜브 할만해. 소재가 너무 많이 터져 매일매일. 유튜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시영 TV가 쉽진 않을 거야. 구독 안 하신 분들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냄새나는 차. 드디어 돌아왔다. 미니 사이즈로 컵 홀더에 딱 맞고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는 바스 생활 탈취제.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하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박주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당대표 단골 도전자죠? 아니,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첫 번째 도전 때도 대선 후보 이낙연 지지율이 40%대 압도적일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왜 나가냐 했고, 하지만 나왔고 미역국을 자셨고.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60% 후반에서 한 70%까지 이번에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알고 도전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가 중요한 거죠. 최근에 97그룹, 90년대 학번, 70년대 정치인들 출마해야 된다.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양강양박. 혹시 그런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2년 전에 당대표 출마했을 때는 이낙연 당시 전 총리 당대표 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60% 후반대가 나오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76석을 얻은 게 큰 성공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큰 위기다.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얘기 하셨죠, 그때. 그런 얘기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계시고. 요번에 좀 상황은 좀 달라요. 세 가지 이유로 좀 요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라도 우리가 지향의 어떤 가치, 과제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뭔가 해내는 당으로 확실하게 좀 바뀌어야 된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 이런 얘기로 흘러가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고. 세 번째는 당원과 함께 해야 되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몇몇 분들은 당원을 욕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팬덤 정치라는 이런 비판. 네, 당원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나왔고요. 제가 97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나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흐름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흐름과 상관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선점하려고 나왔을 텐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전 관심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세대론 얘기하는데 생물학적 나이로 가를 일은 아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의 주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하고 본인의 주장 그리고 본인의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어떻게 해? 제가 조직 기반이 가장 약한 후보입니다. 지난 당대표 나갔을 때도 일반 국민, 일반 당원, 권리당원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이겼는데 대의원에서 밀리면서 제가 3등을 했거든요. 지금도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의 한 60, 70표의 위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의원님하고 저하고 색깔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점은 뭐냐면 이재명 의원님이 카리스마 있고 확 휘어잡고 이래서 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주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가 되면 이렇게 확 할 수 있다. 저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나중에 다 편집할 거예요. 우리가 강령에서 추구하는 가치,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제들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개의 과제들을 추진하려면 여러 개의 의제들을 균형 있게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당원, 전문가, 시민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이제 밑에서 잘 받쳐야 돼요. 저는 서번트, 봉사하고 받쳐주고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예, 당원들을 섬기면서 서번트 같은 자기 인식과 리더십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원에 대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항상 현안이 터지면 그건 다 뒷전으로 밀려요. 근데 저는 아무리 현안이 터져도 꾸준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뒤로 밀어놓지 않고. 굉장히 바삐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리더가 필요해요. 지향점은 비슷할지언정 그 목표에 도달하는 힘을 쓰는 방식이 다르다. 네. 대선 기간에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재명 의원님이 초반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약간 고립됐다는 평가를 받을 때 친문에 속해 있다는 평을 받는 의원 중에는 처음 캠프에 합류하게 됐죠. 그래서 총괄 본부장도 하셨잖아요. 총괄 본부장 했었죠. 그러니까. 캠프의 넘버 2였어요. 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재명 의원 따로 보셨다면서. 그 몇 주 전에 한번 만나서 되게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고요. 출마하기 전에도 출마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의 혁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 또 의원님 같은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또 방향이나 현재 하고 계신 고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서로? 네. 뭐라고? 이 의원님은 본인은 계속 참 이게 힘들다, 고심 중이다. 나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잘해봐라? 네, 잘안될 거다?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소위 97 네 분이나 되잖아. 네. 그분들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예. 경선 과정에서 의미 있게 구도를 만들어 보려면 한 사람으로 정리가 돼야 그나마 지금 말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설사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내가 표는 이재명한테 줬는데 박주민 얘기가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단일화 할 거냐. 97 그룹이라고 불리지만 살아온 과정도 틀리고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틀리고 정치를 한 후에 행보도 틀리고 해서 이게 단일화가 쉽겠냐. 사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차기가 성명하기도 하고 그 메시지 덕분에 그런 법인데 딱 그냥 묻혀버릴까봐 이재명 출마하지 말라는 요구가 지방선거 직후에는 줄을 이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176석을 얻고도 제대로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의 당에 대한 지지도를 약화시켰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그때그때 유리하면 그거 하고 불리하다 그러면 안 하고 이런 정당이 돼버렸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는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출마하면 안 된다?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가졌던 거고 아직 결심을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나오실 수도 있고 결심 안 했으면 좋겠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죠. 뭐. 예. 저도 잘할 수 있는데. 아니 모두에게 때가 있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서 네. 박주민 의원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나?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뭐를 바꾸고 싶어요?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강령에도 나와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수십 년간 원했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논의기구를 한 7에서 8개를 만들 거예요. 시민들도 참여하시고 당원들도 참여하시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원하는 사람들 다 참여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 이상 지속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의 해법을 찾고 토론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굉장히 구체성이 높고 정밀하고 좋은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책 전당대회에 붙이거나 의총에 붙여서 채택하게 만들고 채택이 되면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전에 그래 민주당이 A, B, C, D, E를 해내네? 야 의석을 많이 만들어줬더니 일을 하네? 한 번 더 밀어줘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는 과정에 당연히 많은 당원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뭐 언론기관을 갖고 있습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400만 되는 당원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땀 흘려서 옆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어려운 개혁 과제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 구조 만들고 당원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구조를 만들 거예요. 절대 이런 일들을 후순위로 돌리고 하지 않고 완전히 시스템화하고 소통 구조 완전히 정착시키고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하면 다음 대선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것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잘못하면 대차게 싸워야죠. 그건 워낙 저도 자신 있고 잘하는 분야니까 그건 할 수 있고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선거 때만 바빠요. 평상시 땀 흘려 일하고요. 평상시 땀 흘려 일한 그 성과물로 평가받는 선거 때 그런 정당으로 저는 정당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 아닙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청와대 쪽에 출입하는, 청와대가 아니죠. 용화대인가요? 출입하는 기자 한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의원님, 관료들 사이에서 요즘에 윤석열 정부 및 이 대통령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도화지라 그럽니다. 텅 빈 하얀색 도화지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요. 아무것도 하려는 게 없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엠프티야. 예. 엠프티 그래서 정권이야. 예. 진짜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게 없고. 그런데 경제 상황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좋게 써줘도 뭐 옷 이쁘다고 뭐 막 써주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지 못하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예. 어디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가하게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에 또는 그걸 이용해서 반전을 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지금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너무 한심해. 네. 진짜 이런 상황을 영어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뭐 참 어렵네요. 어떤 분은 퍼펙트 스톰이다라고 하잖아요. 형용사. 에? 형용사. 형용사? 네. 몰라요. 저 사법고시도 통과했고 외고도 나왔지만 영어는 잘 못해요. 맞아. 외고도 나왔잖아. 누구는 뭐 영어 잘해서 장관하던데 저는. 자, 그럼 넥스트 타임에는 띵크해서 예.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대. 애플비대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대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대를 지금 검색하세요. 애플비대 이벤트 한다고 합니다. 애플비대는 이제 통변 기능이 각별하죠. 예. 이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우쩍 그런 게 있어요. 예,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스테디셀러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 잘 흔들어 뚜껑을 따고 차처럼 드세요. 자연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착한 콜 꽃배달 쓰시는 곳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따로 없으시면 착한 콜 딴지와 10년간 함께 해왔습니다. 러시아산 최고급 녹용, 인삼, 생지황, 복령과 벌꿀, 동의보관 비법 그대로 120시간 중탕으로 재현한 차원이 다른 진함, 평산네이처 진경호,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역시 딴지 초창기와 함께 해왔습니다. 예. 녹용을 이번엔 녹용을 했구나. 녹용 중탕 선물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120시간 동안 중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산네이처. 최백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의 시즌이 돌아왔어요.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응? 예, 진짜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촉발된 거잖아요. 이게 과거의 인플레이션하고는 다른 겁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달러값이 폭락해가 70년대처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위기는 반복해서 오지만은 똑같은 내용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빅스텝으로 한국은행도 0.5% 올렸잖아요. 한국은행이 한 2년 동안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 시대가 이제니까 막을 내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건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팬데믹이 2020년 초부터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말 대비해서 작년 말까지 통화량이 한 6조 한 2천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실물 경제로 들어간 돈은 한 6천억 달러뿐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한 5조 5천억 달러가 어디로 갔느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코인으로 간 거죠. 돈은 이만큼 늘어났는데 네. 그 돈이 실질 GDP에 영향을 끼친 것은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 5조가 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갔다. 근데 이제 미국은 주식으로 더 많이 갔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 거의 한 700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실물 경제로 들어간 돈은 얼마 들어갔느냐? 한 150조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한 550조가 어디로 갔느냐? 마찬가지로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갔어요. 미국은 기업 가치가 부동산 가치보다 커요. 근데 한국은 주택 가치가 기업 가치보다 한 2.6배에서 2.9배 정도 더 높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니까 우리가. 예. 이제 금리 인상하고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어디서 빠지겠느냐? 앞으로 부동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은 주식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건 뭐 그러니까 순리 같은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부담 비용이 증가하죠. 소득은 안 증가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증가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 소득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처분 소득도 줄고 실질 소득도 줄고 이중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도 현금화 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안 팔리니까 지금 네. 아예. 경기가 죽으면 거래가 실종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초조해지죠. 현금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내수를 침체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환율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는 수입 물가도 증가하잖아요. 달러는 그나마 강세인데 네. 우리는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무역 수지 적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금이 떠나죠. 주식시장에서. 또 환율을 또 올리게 되고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이게 한참 진행된 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제일. 네. 근데 지금 정부는 대기업이나 부자들 챙기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든가 소위 경제 컨트롤 타워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분기에 이미 보게 되면요. 365,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아요, 지금요. 외환위기 때가 150.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굉장히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높았다고 하면서 CDS 프리미엄이라는 걸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소개하셨죠. 예.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도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기도 했었죠. 일본을 앞섰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게 56bp까지 올라갔는데 이 56bp가 뭐냐면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 대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주가 폭락하고요. 기억들 아시죠? 3월 16일 정도에. 그때가 50bp가 조금 안 됐을 때였었어요. 그때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쯤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신용이 어느 정도로 국제적으로 평가받느냐, 이 수치들을 알려주셨죠, 그때? 그렇죠. 그때 이 수치들이 일본보다도 높았어요. 여기 이제 빨간 박스 해놓은 나라들보다도 프랑스보다도 높았고. 프랑스보다 높아가지고. 네,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신용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고, 지금은 이게 치솟아가지고 이 표에 예. 밖으로 떨어 나가버렸어요. 예. 이 짧은 차이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날아가니까 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예요. 작년에는 거의 20bp에서 20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낮은 게 좋은 거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을 때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근데 20bp라는 건 0.2%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가산금리 우리나라 거죠. 코로나 그 신천지 때문에 폭발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시점쯤 되는 거거든요. 이때 제일 나쁘다가
근데 50도 안 됐잖아요. 코로나 때가. 그때도 이거밖에 안 됐는데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쯤에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수시까지 끌어올리는 전화 왔나 봐요. 대통령실인가 본데? 살살 좀 하라고. 자.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 숫자가. 예. 작년 8월 28일 날이죠.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낮게 저기 됐었잖아요. 기사 찾아봐요. 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그래. 예. 17.64, 일본이 17.8 해가지고. 경제 관료들이 막 자랑하고 그랬다고, 그때. 예. 올 1월 달까지 계속 이랬었어요. 올 초까지 이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올해만 들어와서도 벌써 원화 가치가 한 10%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 환율은 대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가 되게 이게 평균적인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1,300원을 돌파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방어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외환을 지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 거의 3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6월달 이후에 절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월달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대책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그랬잖아요. 자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뭐 던져야죠. 뭐.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지 모르겠어. 경제팀에서 와가지고 이거 불가피합니다. 자기들은 책임을 회피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외국인 주식 자금이 상반기 한 20조 가까이 빠져나갔어요 이미. 코로나 때 이거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역대급 감염병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방법이 없다네요? 그러려면 대통령이 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020년도 2분기 때 성장률이 영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 막 기록하고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자서 선방을 한 게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가 더 방어를 하느냐. 이게 이제 실력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게 코리안 웨이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유, 씨발. 진짜. 지금. 하필 또, 제일 베이컨트한데 이게 닥쳤어 또. 외환보유액이 5월, 6월 달에 거의 한 235억 달러나 지금 빠져버렸고요. 외환보유액 대비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비중이 지난해 연말에 한 30%에서 일정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 6개월 동안에 40%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외환보유액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볼 때는 불안하죠, 이제. 방어할 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블룸버그에서 7월 8일자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소위 개도국이나 소위 취약한 국가들이 지금 부도 위기가 지금 논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국가를 뽑아냈어요. 부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 근데 대한민국 여기 왜 끼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나이지리아, 카타르,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끼리냐고요. 선진국가로 분류됐었고 작년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 무역 규모 7위, 사실상 5위지요. 싱가포르, 홍콩 이 중개무역하는 거 네덜란드 빼고 나면요.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포함됐다니까요. 이게 7월 8일자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입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계 50개 국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하위 50국에 들어간 거 아니야? 예,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50개 국가에 대한민국이 선정이 됐다니까요. 아니, 외국에서 다 보고 있겠죠. 저거 베이컨트네. 여기 뭐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나라는 없어요. 근데 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여기 들어가요, 완전히. 참,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선진국가에서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진짜 어이가 미싱이다, 진짜.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와중에 기재부에서 지금 뭘 추진하고 있냐면은 외환거래할 때, 달러 송금할 때 이거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다. 근데 이거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시점에 예. 외환거래 사전 신고를 왜 폐지하는 거지? 돈 많으신 분들은요, 일반 서민들하고 다릅니다. 관점이요.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되고 있으니까 원화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와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갖고 있고 싶지요. 이걸 왜 지금 이 와중에 이걸 가냐. 법인세 대기업들 지금 이 시국에 왜 인하를 해주되냐고. 이게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이게 금액이 크게 되면은 다 이게 추적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지요. 근데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가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공동체들은 없어요. 자기들 개인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 아니, 찬스라 오는 거예요. 자, 이 인플레이션의 특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인플레이션은 전혀 다른 인플레이션이라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의 말을 안 듣는 나라들,
고립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과 러시아를요. 이걸로 지금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년에도 올해보다 그러니까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미국 전 국방장관인가요?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한국군도 참여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패권주의 충돌.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될 수가 있다. 내년도는 한국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대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선택하는 것은 해결책하고 정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국 패권과 미국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끼리 충돌해서 발생한 건데 우리가 미국의 장기말에 대해서 그 충돌 최전선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가고 나토 회의에 가서 패권주의 충돌 최전선에 서게 생겼으니 내년은 전망이 어두운데 그 선택도 정반대라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통화수포에 이제 목을 매려고 이제 하고 있죠. 제니 옐런이 지금 일주일인가 이제 오잖아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외환시장 굉장히 불안정했을 때 한미통화수포 맺어가 좀 진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미통화수포가 우리나라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이 환율을 방어하려면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라든가 그 채권들 팔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팔게 되면은 미국의 증권 가격이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걸 더 부채질할까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갈게요. 이 한미통화수포를 만약에 해주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할 거다. 상황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해법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외환보유가 4천억 달러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하다면은 왜 환율이 이렇게 치솟겠어요? 외국인들이 왜 자금을 빼나가겠냐고요. 시장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시장이 현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말하면. 이 운영하는 거 봤더니 이게 이 새끼들이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난번에 바이든 방문하고 나서 최백원 교수님이 최근에 한 발언 중에 최고의 통찰이라고 보는데 그 회담의 결론은 경제를 안보 밑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한국 경제를 편입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이 패권주의 충돌 리스크를 우리가 고스란히 안게 된 거죠. 미국의 장기말이 됐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 내세우는 워딩이 뭡니까? 국제 질서와 규칙을 위반하면은 국제사회가 연대를 해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국제 질서와 규칙이 누가 만든 겁니까? 미국이 만든 거. 미국만 안 들면 가서 조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거에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 최전선의 천병에 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 장기말 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중국하고 교육도 나빠지겠네? 경제 리스크 더 커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입은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발톱을 감추고 지금 가고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하반기에 요소수 같은 걸로 한번 때릴 거라고 봐요. 조용히.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미리 이렇게 떠들지 않는다고요. 계속 이렇게 리스크를 만드냐 이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지요. 모른다니까. 불안하고. 이거 베이컨트야 씨발아. MBT해 완전히. 에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안해. 형 꼭 살아남아. 나 살아남을게. 양치를 해도 남아있는 입속 세균. 이젠 가글픽으로 케어하세요. 역시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자연유래 향균 농축 가글액과 구강세정기의 만남. 닥스메디 가글픽. 딴지마켓에서 상쾌하게 바꿔보세요. 아유, 잘 잤다. 꿈이었네. 꿀잠 한번 자보는 게 꿈이다, 정말. 꿀잠이 당신에겐 꿈 같은 일인가요? 최신 연구시설과 한국인 천여 명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해 50만 개 라텍스 조각으로 만들어낸 우유 베개. 당신의 수면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수면 공감 우유 베개.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기업누인을 모시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물건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섬유를 개발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자세한 얘기 이따 드릴 텐데 정말 이게 신기해요. 포도당으로 만든 거래요. 신유진 변호사가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양반들은 큰 임팩트가 없단 말이야. 자, 먼저, 도어 스태핑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거든요, 다시? 또 오늘 안 한대. 콩가루 지방이지, 이게. 응? 콩가루 영어로 뭐야? 빈 파우더. 대한뉴스에서 진행하는 제 프로그램 이름이 콩가루입니다. 저희 10만 넘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대통령을 수행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대통령이구나 실감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대통령 전용기에 탈 때, 해외 순방 갔는데 의전을 받을 때, 군인 사열 할 때, 그러면서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잖아. 응? 매일매일 내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대통령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제가 보기엔 도어 스태핑이었다. 그 내용 별거 없잖아. 그걸 굳이 하겠다고 맨날 나와가지고 내용도 보면은 국정 파악이 안 된 내용들. 응? 근데 카메라들이 막 비치고 셔터가 터지고 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포탈의 탑이 올라가고 그 순간 내가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거구나. 그 순간을 만끽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1인자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줘야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검찰총장 때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시하진 않았을 거고, 지난번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려고 서류 두고 갔더니 책상에 발 올려놓고 핸드폰 바라보고 있으면서 놓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현재 대통령실 대변인 누가 맡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대변인이 사라졌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수석 누가 맡고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맡고 있지. 그래서 또 유시민 이사장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죠. 대변인이 아니라 본변인이 있다. 이게 황당한 게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시스템 하에서 정돈된 메시지를 조율해서 내놨을 때 그걸 보고 정부도 그렇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는 말을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한다 그랬는데 나왔네? 하지 뭐. 이래버리면 다음날 안 할게. 내각의 장관들도 대통령실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온지를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데 기분 막힌 대로 얘기를 했다가 또 실무자들 배석 안 한 상태로 장관들을 불러서 자료 없이 안 되잖아. 1대1 압박 면접. 압박 면접을 어떻게 해? 이건 뭐냐면 아는 게 없는데. 그 자리에서 장관도 있고 실무자들도 있어야 어떤 식으로 정책이 조율되고 있고 방향이 조율되고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겠구나. 그 뒷받침으로 뭘 해줘야겠구나. 이게 감이 잡히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왜 1대1로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까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아까 측면에서 보면 하나씩 불러서 쪼면 알아서 돌아갔거든요. 검찰의 업무는 근데 국가 업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검찰일 땐 자기가 검찰 업무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한마디 툭툭 던져도 돌아가져요. 국가는 그렇게 안 국가는 돌아가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고할 때도 그냥 듣기 좋게 보고하고 알아서 따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은 전혀 다르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경찰 인사나 노동정책이나 실제 돌아가는 사정을 몰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대통령 놀이인 거죠. 언론에서 자기의 얼굴이 비치고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 이 뉴스가 나오는 걸 계속 지금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한마디 하면 자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흐뭇하고. 응? 흐뭇 뭐야? satisfied. 게다가 거기 일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봐요. 최근에도 안정권 씨라는 사람의 누나가 있잖아. 처음에는 뭐가 문제냐, 응? 연좌제냐 하다가 지금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뽑은 거야,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 지인, 친척, 부하,
이전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문성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랐잖아요. 그게 아는 사람들인가, 주변에. 아는 사람 뭐야, 영어로? 어쿠엔턴스. 야, 씨, 어려운. 야,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있나? 다르다. 그러면 프렌즈. 아니, 검찰도 옛날 직장 후배들이에요.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오는 불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윤석열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 그동안 내가 쌓아온 업적이 있고 성과가 있고 그래도 기본은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본을 못 간 경우가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A, C 이라면서 꼭 지 않은 놈들만 챙겼다. 프렌즈야, 프렌즈.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 혹은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은 요직에 턱턱 가서 앉는데 인연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고 성과가 있어도 배제되더라. 지금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노정현 고검장 같은 경우에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저분이 뭘 했지? 검찰총장은 바지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기도 하고, 사실 검찰은 딱 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하는 데가 아니야. 국정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잠깐만, 신유진 변호사 도착. 국정을 운영하라고 했더니 프렌즈를 찍고 있는 거야. 시트콤 정권이야. 이게 연출이고 웨스트윙 이런 거 찍는 놀이야. 것 같아. 응? 그러다가 지지율이 워터슬라이드 타니까 응? 할 줄 아는 게 검사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건들 막 들추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미래를 보지 않아요.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처벌할 수가 없어. 검사는 항상 뒤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비전도 없고 씨발 베이컨트 엠프티 완전히 위기에 닥쳤다 뒤를 돌아보는 거야.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일이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 거야. 하염없이 뒤만 보는 거야. 하염없이 망부석. 응? 좀 고급진 표현으로 미네르바의 올빼미. 국정원장 2명을 한꺼번에 고발한다든가. 거기 감찰 심의관이라는 걸 신설했어요. 현직 부부장 검사를 보냈어요. 국정원에서 검찰이 감찰해가지고 그거를 검찰로 던져서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는 거야. 또 검찰 세상이야 이것도. 근데 이 국정원 건도 결국은 타겟이 누구야? 국정원장 위에는 문재인. 그런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정기관 장악해가지고 하는 짓이 국정원장 때리기. 문재인 잡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거 대통령 기록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타겟이야. 그리고 산자부 블랙리스트. 문재인 타겟 아니야. 월성원전. 문재인 타겟 아니야. 북한 어민 북송한 거. 그것도 문재인 타겟이지.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때조차도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처럼 지지율이 30% 이제 초반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버리면 아니 지금 왜 저것만 보고 있어? 기름값이나 잤지?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그랬잖아. 물가 잡으랬더니 왜 나를 잡냐고. 박지원 전 원장님이 제가 대기실에서 방송 마치고 들어갔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아니 얘들은 내 입을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떠들게 만드냐? 이상한 애들이야. 방송이 자꾸 부르니까 신났어. 아드레날린 방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이익을 볼 거라 생각해, 그걸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동시다발이잖아요. 동시다발이라는 이야기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촛불 때문에 집권했잖아요. 적폐청산이 주요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적폐청산도 6개월 넘어가고 1년 되니까 아 싫어! 라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떡 나와가지고 지금 이걸 이 수사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 안 되죠. 근데 수사 외에 다른 뭐가 있느냐? 없지. 물가 잡아줘야 사정기관부터 되잖아요. 장악했잖아. 바로 정치인 때려잡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사회 정화, 뭐 부패 척결 그러면서 뭐 재벌 2세, 연예인, 마약, 경제사범들 좀 칠 거야. 그리고 정치인들을 막 때릴 거지.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 둔 게 눈에 보여. 아이씨.
그리고 중간 어딘가에 저 같은 놈들, 응? 국정원 파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국정원을 옛날에 국내 정치 이용해 먹던 그 방식 그대로 그 파일 가져와라고 해서 기획 들어가겠지. 아이씨. 내가 박근혜 이명박 다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그 국정원 파일을 봐야 되니까 국정원도 장악해야 되는 거고, 경찰 파일도 보고 싶거든요. 이거 경찰로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 처음에는 진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얼마나 앞으로 인생이 고달파질까 막 그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제는 하는 걸 보면은 야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 야 우리는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어. 아이고야. 방식이 게다가 너무 거칠어요. 지금 군도 용산부터 뺏었잖아. 군도 존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기관으로부터 존중을 못 받아 이렇게 되면. 그럼 되치기 당하게 돼 있다 이거? 이 사람들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지율 떨어졌죠? 그리고 주변에서 동조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죠? 지금 손들었다가 나중에 또 바뀌면 나는 또 가나? 이 생각 안 들겠어요? 당연하지. 몇 년 있다가 내가 뒤집어 쓰게? 고위직들은 그래도 시키는 대로 뭔가 하지만 밑에들은 정말 경찰도 마찬가지죠.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군도 마찬가지죠. 아니 우리를 무슨 어쨌든 전문 용어를 한번 쓸게요. 족밥으로 아는데 따르겠냐고요. 아 진짜. 거기다가 또 부인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아니 뭐 거기다 천공은 천공대로 또 난리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2주 전에 천공이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조만간 안 하겠구나 이러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천공이라니 스승 티처라고 해줘요. 천공 티처. 네. 아 천공 튜터. 스카이 티처. 응? 스카이 마스터. 스카이 티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도어 스태핑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천공이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건건이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세 번 하면서 기자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대모사 한 거야? 제자 아니야? 진짜 이게 얼마나 웃겨.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데 천공 쳐다보고 막 이런 거는 회복이 안 돼요. 바지 봐 또 그리고. 아니 사실 저는 바지 얘기 나왔을 때 설마 그거를 돌려 입었겠냐. 남자 바지는 돌려 입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놀리고 싶은 거지. 희화화가 돼버린 거예요. 희화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확인해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보정을 해봤어요. 색깔 보정을. 그러니까 이게 지퍼 라인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런 걸 내가 왜 안 하냐고. 이게 바로 뭐냐고. 이게 뭐냐고. 천공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지퍼 바지 지퍼를 왜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이게 뭐냐고. 변호사들하고 탐사 기자가 막 지퍼 보이나 안 보이나 막. 이게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해져 버린 거예요. 이 시트콤이야 이게.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게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 바지가 논란되는 세상 이런 거 우리가 겪어봤습니까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전화 응답률이 높아지면 바로 20%대예요. 그렇죠. 전화만 받기 시작하면. 근데 진짜 약식 기자회견 뭐 하나 진지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잠깐만. 이 사진이 내가 찾아낸 가장 진지한 사진이거든요.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알아? 예. 식당에서 메뉴판 보는 사진이야 이게. 용산 국방부 앞에 식당에 가서 이게 식당에서 메뉴판 보는 사진이야 이거. 야, 그때 비로소 진지해지는 거야. 안주는 뭐로 할까? 드디어 내가 선택할 순간이 왔군. 절체절명의 순간이군. 메뉴를 오늘 저녁은 여기서 결정나. 그래 이 사진을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보정까지 했다니까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처음에 저 사진을 보내주면서 어떤 분이 좀 취재해달라고 할 때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인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취재해 이걸. 근데 그런 메일이 꽤 여러 통 왔어요. 아베 그 조문 가서 그거 진짜 문제야. 방문록이 거의 편지 수준이에요.
시작이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아베가 무슨 아시아의 변형과 발전을 완전히 이끌었어.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이거는. 대동아 공영이지 이게. 아니 저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 아베 우리한테 수출 규제했잖아. 아베가 그럼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어? 무슨 아시아의 발전을 이끌어? 그건 특별히 우리랑 인연이 좋지도 않았던 전직 총리를 격도 맞지가 않아요. 격도. 외교부 대사 일본 대사 정도 가면 되는 자리예요. 조화 보내고 굳이 신경 썼다 그러면 비서실장 보내고 그러면 돼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의 일정에 따라서 방일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베이컨트에서 나온 건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잘못된 생각을 주고 있다는. 베이컨트 하니까 남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이 토착외구가 있어요, 옆에. 내가 보기에는. 심각해요, 이거는 진짜. 그 쓰는 언어나 일본에 관해서 선택들을 보면 이거 토착외구가 있어. 지금 일본한테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국에 극우단체가 가지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하라고. 위안부 주장은 사기라는 취지의 현수막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극우 성향 단체 관계자 4명이 독일로 가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시위를 벌인 겁니다. 한일 감정을 나치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를 나치즘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감정이 나치즘이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저기 가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독일 가서 왜 한국말로 시위를 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이건 너무 황당하다. 자, 그런데 독일에 카셀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안 되겠다. 저 소녀상 우리 교내에 연구 설치해야 되겠다. 독일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특하잖아. 만들어가지고 공수해서 거기 설치하려면 다 비용일 거 아니야. 이 학생들한테 돈까지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모금을 해줬어. 정 의원이 이참에 베를린 말고 또 유럽의 다른 대도시 거기도 설치하자. 그리고 남미에도 설치해야 되겠다. 일본 극우가 저렇게 날뛰는 마당이니 전 세계 다 뿌려야 되겠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일본 대사관 앞에 그 평화의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킨 대학생들이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이 학생들이 점점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나가면서 시비를 건다든지 한밤중에 와가지고 찝쩍댄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밤에 그 근처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 학생들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은 그 학생들한테 커피를 사주든지 뭐래 꼭 놓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가 그 친구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뉴스 공장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아니,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잖아. 독일 대학생들이 이거 나서 인터뷰했더만 자기들이 이거 설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뉴스 공장이 알아서 해결했어요. 해결했고 이참에 베를린 외에도 다른 유럽 도시에 다 퍼뜨려야 돼, 전 세계에. 자, 새로운 광고 왔어요. 요즘 미세 플라스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탁기, 옷감, 수세미. 그게 물고기 몸에 추출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몰랐지, 씨발. 근데 여기서 국내 업체인데 사탕수수에서 만들었다고. 수수, 사탕수수 이런 것들. 곡물류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이죠. 잠깐만 읽어줄게. 포도당 발효 및 정제하여 젖산을 만든 다음에 락티 애시드를 촉매 반응시켜서 락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완전 분해가 돼요. 생분해가. 어머나. 퇴비가 됩니다. 대박이지. 된다네. 이게 뭐예요? 일회용 행죽. 이거는 수세미고요. 요런 걸로도 수세미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요런 망수세미, 요것도 생분해 물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사탕수수 다 섬유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박테리아가 분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 과정에서 연료가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석유 같은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탄소 중립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뽑아낸 실이니까 당연히 자연에서 보세요. 이게 만져보세요. 이게
전혀 다른 수건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이거. 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야, 이거 환경 골로 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제품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낸 수세, 일회용 수세 및 수건, 요거 생분해 되는 앞치마야, 이거. 아, 좋아, 이거. 완성도 좋아. 그래서 앞치마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의류도 다 만들 수가 있는 이 실을 개발하신 거예요. 의류가 다 생분해 되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요즘은 의류를 급하게 소비하고 급하게 버리고 폐기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요걸로 티셔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티셔츠. 제조 과정도 탄소 제로. 제품도 완전 생분해.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다가 우리가 딱 만난 거야. 요거는 이제 앞치마예요. 참고로 모델은 딴지 직원입니다. 예뻐, 생각보다. 굉장히. 이것도 생분해야. 그래서 요거 한 세트를 만들었어요. 이거, 그리고 이게 섬유 자체가 항균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거, 그러니까 일회용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환경 생각하시면 재생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근데 되게 투박하고 거칠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재가 좋아요. 이렇게 깨끗한데 생분해되는 자연 소재라는 거잖아요. 인상적이었어, 사실은. 이게 다 생분해 된다는 게. 재생지는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간에 제조 공장에서는 열도 필요하고 탄소도 다 써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이 앞치마와 이 주방용품 세트 여러분 지금 구매해 주시면은 내 힘으로 자연을 지킨다. 바로 클릭해 주세요. 딴지와 함께하는 자연 이야기. 나도 한번 써볼게. 어쨌든 생분해 된다니까. 이게 어디야? 그런 부분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거지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하면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전 중요하지. 이거를 오히려. 유아용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애견용품 같은 거 있잖아. 예? 강아지 막 물고 빨고 하잖아. 예, 이분은 막 패션에 적용하자고 그러던데. 패션은 아니에요. 너무 멀리 패션은 가시더라고. 패션 또 패션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 소재를 가지고 디자인을 제대로 하면 또 갈 수 있겠지. 그건 나중 일로 하고. 일단 부엌용품들. 예.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에 운동권이었대요. 맛있다. 어쨌든. 저는 주식회사 코레시텍 대표와 더불어 리턴 투 네이처 대표를 맡고 있는 안홍태라고 합니다. 코레시텍은 어떤 회사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코레시텍은 2005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코리아 메시라는 이름을 줄여서 코레시텍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필터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였고요. PLA라는 소재는 도대체 어떤 소재입니까? PLA 소재는 사탕수수, 옥수수 같은
소재들을 미생물에다가 먹이로 먹여서 이 미생물이 먹고 버린 배설물을 정제해서 만들어진 락틱 액시드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시 촉매 반응을 일으켜서 락타이드라는 고형분, 모노마, 올리고마 같은 단량체를 만들고 이 소재를 고분자 합성을 해서 폴리락틱 액시드 PLA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 PLA는 미생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바이오 소재라고 부르고 있죠. 특히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PLA라는 소재는 이 사탕수수나 옥수수와 같은 천연 물질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최고의 소재이면서 또한 자연 속에서 완전 100% 분해가 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최고의 친환경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LA 소재의 장점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 자리에 생산 현장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못하지만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들 회사 쇼룸으로 옮기셔가지고 같이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제품처럼 다양한 원사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그 원사들을, 실드를 활용해서 크게 다양한 제품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아용품들, 애기들, 침장류들, 옷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세미나 샤워타올 같은 생활 잡화들, 앞치마 같은 생활 잡화들, 아웃웨어 혹은 이너웨어 같은 의류 쪽으로도 한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PLA 소재로서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100% 생분해되는 소재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천연 소재에서 기인한 소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인체에 거의 무독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PLA 소재 자체만의 천년 항균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 많은 부분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은 시작 단계여서 몇 가지 품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지만 향후 정말 우리 생활 속의 다양한 품목들을 많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제품화하여 여러분들께 정말 큰 감동과 가치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조 공장으로서 생분해 소재 제품을 단순히 제조하여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땅속에 묻었을 때 진짜로 잘 썩어서 자연으로 바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한국형 유용균주 미생물들을 개발해서 퇴비화하여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나간다면은 이러한 균주들,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향후 분해 과정에서 이 PLA를 다시 락틱 애시드로 친환하여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꼭 개발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분해되는 주방용품 세트.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옵니다. 이거 세트를 만들었어요. 앞치마, 일회용 수세미, 망수세미, 핸드타월, 그리고 이걸 생분해 부직포로 포장해서 생분해 비닐에 싸서 배송해드립니다. 모든 게 다 생분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100%. 만들 때도 탄소 제로고. 7월 15일부터 예약 판매입니다. 주문을 먼저 받고 일시에 쫙 순서대로 배송하나 봐요. 조국 사태가 터진 후부터 이런 장점이 저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포털에 댓글을 달거나 SNS에 하루가 멀다 하고 글을 써요. 아우, 민주시민이시네요. 네. 모든 일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술을 마시면서 흘러갑니다. 국힘과 윤석열 지지한다는 직장 동료와 멱살 잡고 주먹질까지 했답니다. 잘하셨네요. 네. 정치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직장 생활뿐 아니라 가정도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저랑 좀 비슷하신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은 내가 진짜 이머전시 아니냐. 남편분 어떡하면 저 불쌍해. 몰입이 되죠. 과몰입. 진짜 과몰입. 저도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남자한테 충격요법으로 나가자. 파랑색 막 오빠를 나가자. 야, 이럴 게 뭐가 있냐. 주말마다 나가자. 야, 집회 가야 돼 오늘. 무조건 가는 거야. 야, 일어나. 집회가 한 달만 돌리는 거죠. 자,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황교익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시사 칼럼니스트. 네. 요즘 SNS로 정권을 요리하고 계시던데. 자, 우선 여름 보양식 하나 추천해 주세요. 어제 목포 가서 민어 먹었어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민어는 추천 못 드리겠고. 큰 닭을 파는 데들 찾아가셔가지고. 큰 닭. 그냥 뭐. 우리나라 치킨이 너무 작은 걸 팔고 있다. 이걸 지금 몇 년째 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큰 닭을 찾아서. 닭은 커야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그 치킨, 그것도 한 30일짜리 밖에 안 됩니다. 병아리입니다. 100일짜리 닭을 보통 연계라고 그랬어요. 연한 닭. 근데 그걸 말을 바꿔가지고 연계 이렇게 말을 그렇게 된 거구나. 한 거거든. 그래서 100일짜리 닭 정도 돼야 그래 겨우 이제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서 큰 닭을 먹을 수? 큰 닭 뭐 계곡밑이라든지 특정한 식당들을 제가 추천하지를 않아요. 아니 검색어라도 알려주셔야지. 큰 닭 하면 나옵니까? 큰 닭, 오랜 토종닭 지론이신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닭이 채 크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분개하고 계시거든. 한 7년째 분개하고 있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 욕만 먹고. 그래서 뉴스공장 마지막 2년은 닭 얘기밖에 안 했죠 매주. 네, 계속 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닭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고. 네. 자, 큰 닭 검색하세요. 검색하시고 요런 거 하시고 계시더라고. SNS에서 되는 거였어? 아니 최순실이 청와대에 취직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억울해 보이는 게 최순실은 1호기도 못 타봤을 거 아니에요. 감옥 가 계시고. 그리고 일정표 아무것도 없다 지적하니까 제가 매일 검색을 해요. 대통령실에 들어가가지고 뭔 일을 하고 있는가. 저거는 7월 4일 날 나토 갔다가 왔는데 7월 1일, 2일, 3일, 4일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정표에. 제가 그걸 오후 1시쯤에 일정표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거기서 지금 보고 있는가 봐. 한 2-3시간 만에 하나 만들어서 넣었어요. 요거 예. 도착. 야. 원래 일정표라는 게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지난 것만 올려요. 왜 이러는가? 재밌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뭔 일을 하고 있는가? 요 사진. 이거는 충격적인 사진이에요. 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공식 사진들은 다 높이 위치를 취하게 하죠. 가운데로 잡죠. 근데 이거는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잘하고 있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는 거죠. 이런 사진은 사실은 밖에 배포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여러 가지 연출을 하다가 저게 찍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 담당하는 분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저거는 내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설사 누군가 중간에 이 구도는 아니다 싶어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오케이 했다는 거니까 김건희가 자기가 더 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는 한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왜냐면 이 사진에 턱 걸렸다는 사람 진짜 많아요. 어떻게 이런 구도의 사진이 나올 수가 있지? 누가 선택한 거야? 누군가가 이 사진 내야 돼 라고 선택했다면 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아니면 부인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그 일정표도 그러고 이 사진을 배포한 것도 그러고 대통령실 안에 비전문적인 최소한의 섬세함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다른 영역도 그러지 않을까? 모든 영역이 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가장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해요. 전쟁만 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검색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것도 난 재밌는 SNS였는데 갑자기 이제 탈중국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밥 잘 차려서 먹다가 핸드폰으로 옆 동네 검색하는 거 아니냐 지금. 중국과 우리가 무역 수지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것도 최근 두 달은 적자예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중국 교역이 이제는 우리가 뭐 별 이득을 볼 거 없어서 저 유럽으로 시장을 옮기자라는 그런 전략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말해? 지금 4분의 1을 중국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 차려지지도 않는 밥상 얘기. 그러니까 이게 베이컨트에서 그래 베이컨트. 이런 것만 맨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는 파먹을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 블로그를 했었는데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해서 보통 하루에 한 건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하루에 한 건.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 한 30건 정도. 어마어마해요, 빈자리가. 20%의 지지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저렇게 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 그 과정에서 이미 예견돼 있었어요. 윤석열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 보면 정권 교체를 위하여가 70%대였어요. 윤석열이 능력이 있어서 3%, 4%, 윤석열이 매력이 있어서 1%, 2%. 지금 그 윤석열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미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충족된 거예요. 욕구가. 그러니까 조금은 윤석열이 잘못이 있어도 그냥 저렇게 급락하게 돼 있는 거죠. 몇 프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10%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대? 저는 그때 대선 때 그 했던 그 조사 내용을 보면 한 4%대까지. 아니,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윤석열의 능력과 인품을 믿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한 4% 정도 될 것이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최근 검색은 어떤 순위로 하시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 일정표 한번 보고. 그렇죠. 대통령실부터 일단 들어가고요, 아침에. 잽을 많이 날려, 잽.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연타로, 이런. 하루에 20개씩.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음식 코너 따로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음식 얘기도 가끔 하죠, 뭐. 저도 음식 이야기 가끔씩 하고 싶어요. 지금 음식 방송하는 PD들이 다 죽겠대.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정치 뉴스 소비하고 있구나, 요새. 네, 그렇죠. 그 어떤 저런 패션이 있을까? 패션 대단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그 재미난 일인 사진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석열의 바지 있잖아요. 오늘 계속 나오네. 거꾸로 입은 거 아니야? 펑퍼짐한 바지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큰 바지를 입는 이유가 어떤 추론, 여러 가지 이제 좀 추론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보내요. 그 중에 아주 재미난 게 하나가 그 바지 속에 뭔가 있을 것이다. 속주머니. 그게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주머니에 거기에다가 뭐 비밀스럽게 뭐 넣어 놓는 거 있거든요. 안주머니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뭔 주머니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주 피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인이 그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기자들 앞에 쓰는데 그 라인 맞춰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배 나오고 이래도. 그러니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김문총수 봐요. 배 좀 나오고 이래도 옷 굉장히 잘 입거든요.
난 이해가 안 가. 거의 똑같은 벙퍼지만 양복 그거 입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더라고. 사람 붙여줄 수도 있잖아, 사람. 네. 그 옷이 그러니까 비싼 옷이라고 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하고 잘 어울려야 돼요. 김우준 총수 제가 있잖아요. 날 보면서 패션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입어요. 참 잘 입어요. 부인이 일부러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남자가 매력적이고 세련되게 보이는 걸 원치 않나? 자기가 없으면 이렇게 추레한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노출하기 위해서 방치하는 건가? 왜 그렇게 셀프대 입고 돌아다니게 해? 방송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뭐 출연하고 했을 때도 코디가 붙어가지고 제 옷을 다 맞춰줘요. 근데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나토의 어떤 자리에서는 이런 색깔로, 이런 넥타이로 이렇게 입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는 거는 지금 자명하기 때문에 사람 붙여주면 된단 말이야. 너무 부끄러워. 부끄럽죠. 유럽 사람들, 남자들끼리 옷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딱 품평을 해요. 그거는 단번에 알죠. 그렇죠. 양복 입은 거 보면. 그러죠. 비즈니스 상대를 판단을 할 때 다 그렇게 해요. 옷 입은 거, 신발 어울리게 신고 왔는가. 지금 윤석열의 옷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일이죠. 디스트로이!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옷은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거든요. 우리 동네, 그러니까 고양시에 견과류 만드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견과류의 대부분이 원료는 수입이에요. 가공해서 봉지에 넣어서 파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다는 거야. 그거 왜 인기가 있느냐? 그 뒤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만 하면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로 떴는데 최근 3, 4년 사이에 급속하게 그렇게 컸어요. 그렇죠.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미제 이러면 일제 이러면 독일제 이러면 뭐 조그마한 것도 있잖아요. 가지고 싶어 하고 이랬잖아요. 손톱깎이도 뭐 독일제 그죠.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봉지에 들어가 있는 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을 체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국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국가 브랜드에서 가장 앞서서 그 브랜드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모든 국가에서 똑같아요. 대통령이나 수상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이때까지 쌓아놓은 국가 브랜드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저한테 음식 이야기가 궁금해요? 아니면 정치 이야기하는 게 궁금해요? 섞어주세요. 네. 둘 다요? 네. 먹으면서 같이 먹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나일론! 정답 우승입니다. 와,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나봐요. 아니요, 잘난 척 시리즈만 읽었는데요. 영어, 우리말, 철학, 문화, 인문학까지 여러 분야의 잘난 척하기 좋은 지식과 이야기들만 딱 모았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보석가 유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아베 저격 관련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디다 화를 내야 될지 모르는 서민을 챙기지 않는 권력을 저격한 거예요. 그렇죠. 아베 저격이 맨 처음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나 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건 굉장히 사적인 사정. 20년, 30년 전에 예. 그 홍금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데 거슬러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때부터 쭉 그 원한을 가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는 굉장히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2019년에는요. 문소면 목사의 부인이죠. 그분이 2019년에 아이치현에 왔대요. 거기에 그 화염병을 들고 그 용의자는 갔다고 합니다. 아, 그때도 한번 시도하려고 했었다. 예. 그러나 너무 세큐리티가 강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그 이후는 코로나도 시작돼가지고 그쪽에서는 오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를 노렸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이 한 20년간 급여도 오르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20여 년간 본인 인생도 안 풀렸잖아요. 예. 범인의 인생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분석하는 기사도 있어요. 이것은 일본의 그 무거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으로 누가 만들었냐? 라는 원한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보통은 정치의 책임을 물어요. 막 정권이 그래서 바뀌고 일본이 정권이 안 바뀌잖아. 네네. 기본적으로 그런 어디 것도 풀 데가 좀 없는 있고요. 거야. 예. 그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자민당이 쭉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용의자는 키시노부스케 때부터 그 종교가 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 괴로운데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야. 대통령 탓하고 정권이 바뀌고 이런 해소의 과정이 없는 거야. 성격적으로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조용하고 친구가 없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또.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큰아버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용의자의 어머니가 종교에 빠진 사람인데 동일교가 처음에 아니었다. 아. 예. 그 종교에 전에 그렇게, 실천 윤리 모모라는 그런 종교가 일본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참 동안 빠졌대요. 또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노이로즈가 돼가지고 그곳으로 아버지는 빌딩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대요. 아이들을 그냥 제쳐놓고 그 종교 단체로 가니까 화가 나서 계속 살았대요. 그곳으로 그 남편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 정도였다? 예. 애들이 셋이 있는데 형이 춘춘 장애자예요. 형이 눈이 더 안 보여. 초라가 온대요. 우리 집에 먹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큰아버지가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이 성인이 돼서 그나마 자기 인생이 잘 풀렸으면 그게 해소됐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 인생도 어릴 적에는 공부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문 고등학교 가고 명문대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그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20년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본 거지. 어디서부터 꼬였냐? 엄마가 왜 이렇게 됐냐? 종교가 이 일본에 들어오게 한 게 누구냐? 키시노부스케다. 근데 저는 큰 틀에서 보자면 자기 일상이 무너졌는데 그거를 어디에다 화를 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네네. 그런 서민을 챙기지 않는 권력을 그런 처지가 된 서민이 저격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요, 저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로운 늑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죽는 거 싫다. 억울한 거예요. 예. 억울한 거죠. 억울하니까 지난해에는 중요한 선거의 당일에 그 조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하철역에 불을 질렀어. 나도 죽는데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올해 1월에는 작은 병원에서 25명을 화재로 죽게 만들었어요. 예. 마지막은 자신도 죽었어요. 생활보호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게 조금 늘어나는 추세.
일본 쪽에서. 저는 이것도 일본 정치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화낼 대상을 찾았던 거예요. 내 일상은 무너졌고 앞으로도 미래도 없고 내 인생을 망친 범위를 찾았겠지. 네. 자위대를 2005년에 그만두거든요. 그 이후 15년간 어디를 다녔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직 안 하고 있대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베는 사실 일본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잖아요. 예, 그렇죠. 서민을 챙기지 않았잖아요. 네. 인생 같은 거 관심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응보. 그리고 전직 총리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유세자에 나가서 하는 사례는 없어요. 보통 전직 총리는 그냥 쉬워요. 예. 그리고 마크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거 천도예요. 이 사람은 총리 다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유세를 하고 강연도 하고 개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전직 총리가 사실 전에는 지금까지 없어요. 기시다 후에 자신이 복귀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호원들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움직인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경험이 없어요. 우리 그 한국에서도 그 야외에서 유세할 때는 그래도 차량 위에서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앞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베는 그런 차량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도로 한가운데 예, 예. 조그만 단 위에 올라가서 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원래 일본에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그런 차량하고 비슷한 곳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호술하게 준비를 정말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전송이 울렸을 때 아베가 뒤를 돌아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3초 정도 있으면 우수한 경호원이면 아베를 이렇게 맞아요. 보호하거나 그 범인을 쓰러뜨리거나 하거든요. 네,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주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는 부분이고. 아베는 적용을 당했지만 극우의 아이콘으로 남거나 영웅으로 남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허망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 화장하고 유골은 철에 들어갔어.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 그렇게 어떤 철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철이 어디였나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관계에 있는 절이 있구나. 그거는 일본에서는. 대대 어떤 철하고 일본은 문화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보통 때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장례식 때만 우리 절이 어디였지? 우리 집안의 절이 어딘가. 예. 에도 시대 때 모든 일본인의 집을 어떤 절이 관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가 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개인적인 종교하고 상관없이. 보통 일본인들은 그러니까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또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하고 그 스님한테 100만 원 주고요. 1000만 원? 예. 그 장례식에? 장례식에 3일간 와줘요. 스님이 하루 종일 그렇게 도교도 하고 거의 안 차고요. 왜냐면 100만 원 받으니까 3일간.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3일간 스님이 와서 그렇게 연불 해주면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연속으로 한 달 하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산적인 결혼 산대에 3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스님이에요. 한국은 스님들 결혼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거의 대부분의 불교 스님들은 결혼합니다. 아니, 결혼도 하고 돈도 잘 버니까. 예. 그러니까 이산적인 그 결혼, 여성들의 결혼 그 이상형이 스님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또 일본 스님들은 술을 마셔도 돼요. 야, 할만하다. 고기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예. 술, 고기, 결혼, 돈 다 돼. 예, 다 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또. 한국에 제가 와서
아, 이쪽에 스님들은 결혼 안 하는구나. 안 하는 거. 12세기에 신란라는 스님이 나와가지고요. 그 부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여서 부처님이 말했대요. 고행할 필요 없다. 고행할 필요 없다. 모든 게 다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또 이거 미루지 않아도 돼. 머리도 그대로. 그러면 스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옷이에요, 옷 그냥. 옷 빼고는 없어요? 예, 없어. 야, 진짜 할만하다. 예. 대통령이 분향소에 조문을 가가지고 아시아 번영과 발전에 헌신하신 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아베가 우리나라 번영과 발전에 기여한 바 없죠. 그렇죠. 예, 수출 규제한 양반이니까 중국 발전에 기여한 바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제 문구를 보다 보니까 아시아 번영과 발전, 일본 극우가 동아시아하고 동남아를 식민 지배할 때 내세운 논리가 대동아 공영이잖아요. 대동아 공영을 풀면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일본이 책임진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을 한 잠본인입니다. 예. 그리고 또 남북 간의 화해, 이것을 뒤에서 한참 막아놓은 사람이 사실 아베 그렇죠. 전이었던 거 사실입니다. 북미 회담도 방해하고, 일본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잘못된 말이고요. 일본이 계속 일본의 아베노믹스 때문에 망하고 있거든요. 제 말은 뭐냐면 어쨌든 사망했으니까 그렇게 예의상 말해줄 수는 있는데, 네, 그렇죠. 뜬금없이 한 나라의 과거 정상한테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그렇죠? 문장이잖아 이거. 왜 아시아 이야기가 나와요? 조문 갈 때 뭐라고 쓸지는 미리 정하고 간단 말이야. 나는 이런 문장을 누가 써줬다고 봐요. 예. 이거 토착 외국어 써줬다고 봐나. 바이든이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가서 조문했거든요. 어떻게 썼는지 알아봐야 되겠네. 바이든은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서라든가 절대 안 썼을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그 나라에 대해서 쓰면 돼. 근데 왜 일본 극우가 항상 주장하는 아시아 전체에 대동아 공용 그 말을 왜 거기다 쓰고 있냐고. 이거는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굳이 가가지고 아시아 번영과 발전에 헌신했대. 이상한 문장인 겁니다, 이거. 예,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그렇죠? 푸틴은요, 러시아에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아베 아키에님, 아키에가 아베의 부인이죠. 그리고 아베 요코님, 아베의 어머니예요. 아베 전니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아시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그 말도 안 되지. 딱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이 문구를 적으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실 내부에 토착 외구가 있다는 의심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성기를 보여주면 환일 회담 해주고 뭐 그럴 거라고 지금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의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요거 더 세게 하면은 더 많이 내놓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면에서 그렇죠. 촌직촌리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대주의니까 촌직촌리급을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최선으로 다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보이면 그쪽에서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것이 보통인데 일본은 아닐 수가 있어. 그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더 세게 가면은 더 많이 내놓겠네. 이게 좀 더 뭔가 하면 이게 또 그쪽에서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자세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럼 만만해 보인다고 잘하는 게 한 구석도 없긴 한데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는 정확하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걸 다 줄 것이다. 예.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고 하면 갑자기 반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해석은 이래요. 한국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일로 나온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상황에서 언제 반일로 나오는지 좀 모르겠다. 일본 쪽에 전해주세요. 그 안에 토착해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빠졌네. 다모의 샴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진 바로 그 샴푸. 95% 이상의 식물유래 성분과 청귤에서 뽑아낸 청피액산으로 향기까지 좋은 다모에. 딴지마켓에서 믿고 써보세요. 오래간만에 모시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우리가 이재갑 교수님을 안 봐야 되는 건데. 자, 이 전파 속도로 볼 때 10만은 당연히 넘어가고. 예. 20만도 가게 생겼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죠. 더구나 이제 뭐 과학 방역 어쩌고저쩌고 하긴 했는데, 오늘 이제 발표된 거 저도 봤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쫄았다. 방향성이 없어. 자신이 없어요. 자기들이 이제 책임자 자리에 오니까 이게 무섭다. 뭐 하나 똑부러지게 정한 게 없어. 한 국가의 방역이라는 게 정권이 바뀐다고 확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여러 통계나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걸 얘기할 게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방역과 관련해서는 메시지가 단호해야 되는데 권유형이야. 참여형, 권유형 이렇다는 얘기는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내놓고 과학방역이라는 미명하에 뭔가 대단한 거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네들이 뭔가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방법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난데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눅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자기도 딱히 할 건 없거든. 그동안 잘해왔잖아. 반복할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과학방역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그쵸. 두 번째 이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팬데믹을 돈의 관점에서 본다. 그 재택치료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가격리시 생활지원금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비용은 병원에 계좌 이체해라. 이거 감염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제일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절대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비용을 줄이는 것밖에 못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려는 모든 정책들이 4월, 5월 중순부터 정말 시리즈로 쫙 쏟아졌어요. 정말. 매일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건강과 하루 생활비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쓰면 안 되잖아. 그 기로에 서지 말라고 자가격리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하루 생활비 정도 국가가 보존할 테니까 당신 건강만 생각해라.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쭉 이어진 정책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가격리하는 것이 전파를 막는 거니까. 그게 국민 건강과 바로 연결되니까. 근데 이걸 안 주면 생활비 보존도 안 해주는데 일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 감염을 숨기게 되지. 숨은 감염자가 양산되는 거예요. 생활지원 규모도 엄청 줄었거든요. 적어도 이제 최소 생계비의 한 60% 정도는 받게 돈이 지급이 됐던 게 확진자의 절반한테 안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런 회의에 들어가셨던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아예 없애기로 한 거예요. 아예 없애려고 그랬는데 간신히 부탁을 해가지고 만든 선이 지금 2선이 된 거예요. 점령군처럼 들어와가지고 사안을 돈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 격리 해제도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법적 격리 해제를 하려 했던 이유가 해제해버리면 이 돈 자체 줄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처음엔 그걸 시도한 거예요. 방역하고 무관하게 돈 때문에 그것도. 예, 법적 격리 해제를 먼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막 반발을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대신에 돈 안 줄래.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온 거고. 큰일이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다르니까 아예.
그러니까 이전 정권 때는 적어도 기재부가 조정을 하려고 그러지만 이게 못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노골적으로 이제 방역 정책에 뭐 이제 돈의 논리를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저것 세금 다 낮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줄여버려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기업들 법인세하고 종부세는 떨어뜨려주고 여기 써야 될 돈 부족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걸 깎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현장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나 뭐 질병관리청의 뭐 과장급들, 뭐 국장급들이든 뭐 그 이하의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유행 커지지 않게 하려고 막 바둥바둥 되는데 위에서 계속 힘 빼는 정책들만 내려오니까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되게 힘들어요. 지금. 이런 게 대통령이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처끼리 이해가 다르니까 이게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의 논리를 맡겨놓으면 돈이 다 휩쓸고 다니지. 대통령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뭐 대통령 얘기까지 할 건 아니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철학을 세워서 기준은 이러하다. 돈은 두 번째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병상도 싹 없애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럼 돈 들어가서 그런 건가?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죠. 한 달 전에 병상을 싹 없애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압시설이나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없애라고 그랬다면서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19 환자를 볼 때 10배 정도의 수가를 책정해 줬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중환자실 얻기가 힘드니까 준중환자실이 5배. 일반 중등증 병상이 3배를 줬습니다. 근데 그만큼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게 훨씬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거는 병상 유지하는 금액을 좀 낮춰서 아니면 일반 중환자실이나 일반 격리실에도 환자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일상의료체계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다 취소하라고 공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5월 30일자에 제가 받은 공문에는 6월 3일까지 지금 모든 병실상은 다 취소해 주십시오. 그게 또 돈 때문이네. 그것도 이제 국가 체계를 좀 바꿔가지고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일반 의료 체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를 2, 3개월만 잡아줬으면 훨씬 유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걸 다 취소해버리고 일부 거점 전담병원 몇 개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2020년 10월 달 이전의 스타일이거든요. 초창기에 경험 없을 때 하던 스타일이고 네. 그동안 이게 발전해 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싸그리 뭉개고 없애버리고 없애고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돈 나간다고. 그러니까 재유행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를 했었잖아요. 일반 병원에서 환자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유행이 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아예 로드맵까지 잡아줬는데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없애버렸거든요. 돈의 관점에서 감염병도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나가리 저것도 나가리. 그러다 보니 2년 반 동안 노하우가 쌓여있는 병원에 코로나 병동들이 다 없어졌어요. 저희 병원 예를 들면 저희가 45개 병상까지 확대를 했어요. 6월 3일날 빵이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가. 없어졌어. 네, 그 다치서라 제로를 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반발을 해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제 대학병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몇 병상이 남겨놓자 해서 저희가 막 울고불고 제가 막 중환자실 2개랑 일반 병실 원장님 이거 2개 남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2개 남겨놔서 받았어요. 근데 다른 대학병원들은 그것마저도 병실을 일부 비워놔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진단된 사람도 그냥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그냥 보내라. 그러면 20만씩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공문이 다시 왔죠. 2, 3일 전에. 원래대로 회복할 수 없냐. 이미 다 때려부신 데도 있거든요. 이미 다 부시고 리모델링을 해놓은 데도 있는데 언제까지 병상을 몇 개로 만들 수 있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죠.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본 데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같은 데는 2, 300병상 되는 병원 전체를 다 이제 음압병실 만들어 다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적어도 거긴 남겨놔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지원금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때려부셔가지고 다 이제 일반 병실을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다시 본사 복귀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환자 못 받았잖아요, 그 사이에. 근데 또 리모델링해서 전담병원 요양병원 만들면 2달 동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원장님들이 치를 떨어요. 치를 떨겠지. 1년 넘게 고생해가지고 그거 힘들 때 다 봐줬는데 갑자기 단칼에 없애라 그래가지고 없앴는데 또 유행 시작된다니까. 불과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또 만들어달라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엉망진창이. 이 MFT 새끼들. 뻔해 보였던 거 아니야, 그 사람. 뻔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생길 것 뻔히 보이는데 한 달 사이에 병상을 3분의 1 토막을 내놨어요. 양질의 중환자실들. 대학병원이 운영하던 중환자실은 90% 이상 없어졌거든요.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대학병원들 거 없애면 난리가 나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막았어요. 오히려. 정부에서 없애라 그런 거를. 왜냐면 자기네가 당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대학병원 거 없앴다가 만약 유행 커지면 자기네도 문제가 되니까. 새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경험이 있는 지자체들은 그걸 막았고. 수도권 쪽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날려버렸거든요. 오히려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 쪽에 있는 지자체들은 그나마 좀 중환자실을 남겨놨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알고. 또 수도권 쪽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전멸이에요, 지금. 중환자, 대학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은.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대 이상은 4차 맞는 게 좋습니까? 지금 상황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미크론 유행할 때 60만 이렇게 넘어갔었잖아요. 그때 피크로 사망했던 분이 400명, 500명이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20만 명, 30만 명 발생을 하면 또 사망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영국이나 어느 나라나 이제 이 코로나 방역의 기준을 뭐로 잡고 있었냐면 생명하고 생계 두 개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생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긴 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전까지는 생계와 생명을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왔던 국가인데 경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K 방역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과거에는 한국 어떻게 하지? 이렇게 참조했다면 참조 안 해. 그런 건 안 나와 이 정부에서. 안 나오는데 50대 이상 4차 접종은 말씀 듣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 예. 4차 접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새로 나온 BA.5가 그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이전보다 뛰어나다고 하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는 못 합니다. 다만 중증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감염되더라도 예. 네. 중증으로 안 가게 하는 데는 4차가 효과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목표예요. 예. 감염되더라도 중환자실 가지 않게 하는 게 4차 접종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에 제대로 된 지금 중환자실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시면 안 돼. 4차 맞아야 되겠어.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았어요. 수도권에 지금 제대로 된 중환자실이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니까 중환자실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50대 이상은 4차를 맞는 게 좋겠다. 네. 과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50대 이상 4차 맞아야 하나? 수도권에 중환자실이 제대로 없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할 말은 진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어요. 다스베이다를 꼭 챙겨보세요. 각자 도생의 노하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